네, 이번에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 개인적인 의정활동 얘기 좀 해볼까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재선이죠? 네. 그럼 재선 의원으로 지금까지 활동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시거나 또 보람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것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죠. 네. 그때 당시 후보가 굉장히 저보다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전국 15개 지역 선거구에서 우리 당이 4명이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저만 당선이 돼서 그때 정말 뭐라고 할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법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제가 이제 발의한 법안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 이런 문제, 그다음에 올해 하위 소득 20% 어르신들께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 이런 법안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 저출생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거론이 되잖아요. 저출생은 양극화하고 딱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나 법안 발의 숫자, 통과 숫자 이런 것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게 우리 방에 있는 보좌진들 네. 노력이 많이 있었고, 하여튼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제가 최고위원님 의원회관 사무실 가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던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강원 TV가 또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큰 칠판 같은 화이트보드죠. 거기에 그냥 지역 공약 이행상을 꼼꼼히 촘촘히 다 체크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은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방문하면은 칭찬 많이 안 하십니까? 지역 주민들과 네. 상시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죠. 제가 모든 현장에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지역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또 우리 회관에 근무하는 보좌진들이 수시로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들은 개인의 억울한 사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민원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네. 다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네. 없는 것은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되거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법률 개정안을 내요. 네. 또 제도 개선안을 내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뭐 문자를 들어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아도 다 아세요. 다 알고.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광원 의원실이 노력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됐다 하는 걸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실과 그 지역의 유권자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갖고 있는 고민이 제 고민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이제 박강원 최고위원님은 MBC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모든 기자들이 원하는 메인 뉴스 앵커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보도국장도 하시고, 그래서 MBC 기자로도 승승장구하시고, 또 정치권에 넘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할 때 비서실장도 하시고, 또 대통령 후보 때 대변인도 하시고, 공보단장도 하시고, 지금은 친문 실세 최고위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 성공 비결. 흔한 수사고요. 성공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3가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좌우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살면서 고난의 시기가 있거든요. 네. 고통받는 시기가 있고 정말 좌절이 아니라 좌절, 절망 뭐 이런 그렇죠. 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제가 좌우명이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 흐르듯이 살아야 된다.
물은 낮은 곳으로 네. 그러잖아요. 네. 겸허함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은 부딪히면 돌아와서 갑니다. 네.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네. 그러니까 물이 또 막아서면 넘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포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네. 용기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또 포용성, 융통성 물은 어느 그릇에든 다 담겨요. 네. 한자로는 상선약수라고 그러죠. 네. 상선.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이 하는 것이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산 오르듯이에요. 산 오르듯이. 산은 한 발 한 발 오르거든요. 네. 한 발 한 발 오르면 중간에 힘들 때도 있어요. 네. 힘들 때는 잠시 쉬지만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아예 다 왔는데 끝까지 얼마 남았어요? 힘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얼마 남았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다 한참 남았죠 아직도. 끈기 있게 한 발 한 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를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한 목표가 있다면은 정말로 지치지 않고 끈기 있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적당한 말을 뭐 아무리 찾아봐도 찾지 못해. 그걸 우공이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세 번째는 사실 제가 남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제 세 번째 좌우명은 봄이 오듯인데 그건 우리가 진인사대처명,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이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뭐 그것과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늘 상대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대하라 이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인, 춘풍, 지기, 추상 그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승승장구만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위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위기였습니까? 2011년 12월 8일 날 제가 MBC를 그만두는데요. 네. 아무 대책 없이 정년이 남은 MBC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네. 그때 도전을 했다가 안 됐어요. 그때가 저로서는 굉장히 위기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시련기였다. 거의 3년 가까이 네. 백수였는데 아내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큰 힘이 되셨군요. 아내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힘이 됐는데 네. 한 1년 정도까지는 아내도 그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네. 뭐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생활인으로서. 네네. 기다려 줬고 힘이 돼 줬는데 그 아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믿음 같은 걸 가져야 되죠. 네. 늘 이제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건데 된다고 믿어라. 네. 된다고 믿고 하는 것이 훨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된다고 믿어라.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 정말 어렵거든요. 네. 백수 3년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백수 지금도 하면서 앞으로 영원히 백수 되지 않을까? 그래서 3포 세대라고 그래요. 취업도 안 돼, 연애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된다고 믿어라. 이 말씀이 해법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나이대와 지금 젊은이들의 이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설득력이 없어요. 자칫 팽창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는 정말 그러니까 보리밥도 못 먹고 하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근데 뭔가 이 팽창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좋아합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를 같이 맞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너 뭐 해봐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먹히지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뭔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가 두 발로 설 때까지 한 3,000번 정도가 넘어진다 그래요. 네. 뭐 6,000번 넘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하는데 그 아이가 넘어질 때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과정이죠. 그러니까 두 발로 일어서기 위한 과정.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니까 저는
정말로 뭔가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버리지 않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은 이루어진다는 믿음까지 가졌으면 좋겠다는.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아포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인 박강원, 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하는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 가끔 손편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사시라. 네.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채워나가길 바란다. 이게 두 분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네. 저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요, 불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네.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고, 이거는 오히려 행복 지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유엔에서 조사한 걸 보면 불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제가 정치인으로서 바라는 사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친문 실세 최고위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강원 민주당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중요 정치 현안과 그가 꿈꾸는 세상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